이렇게 손책이 유효가 있었던 고가 등을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양주의 자사 유효를 쓰러뜨리고 동호의 실력자로 거듭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엄베코 왕랑이랑 싸우는 기록들도 나오긴 한데 사실 이 기록들은 손책전 안에서도 되게 짧게 다뤄져요. 그러니까 유효가 중요한 상대였고 그 나머지들은 잔당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효는 어떻게 됐냐면은 도망쳤던 경로를 보시면은 우선 이쪽으로 넘어서 서주로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길목을 끊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자 이렇게 도망치는 거를 포기를 하고 여기에 예장까지 내려갑니다. 당시 예장에서 예장태수 주호가 유효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유표의 부하 제갈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호와 제갈현이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갈현이라는 사람은 제갈씨 아시죠? 제갈량의 친척이에요. 숙부님인데 이때 유표의 명령을 받아서 와가지고 주호는 엄연히 중앙에서 내려졌던 관리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었는데 이때 말릉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차균 있죠. 이 차균이 이때 주호를 뒤통수 쳐서 죽이고 유효를 통수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차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웃긴 사람인 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이 손책 이야기 이런 거 중에서 역사적으로는 차균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손책보다 차균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이 차균이라는 사람이 삼국시대에 몇 안 되는 불교를 믿었던 사람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주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돈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지었다라고 돼 있는데 불상을 지은 게 그냥 불상을 지은 게 아니라 불상에 금을 입혀가지고 불상을 모셔놓고 이 욕불회를 열었다. 욕불회라는 게 뭐냐면 불상을 씻겨주는, 그러니까 닦아주는 제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불회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록이 놀랍게도 기록되어 있는 금속 불상이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 금동 뭐 반가 사유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금속 불상 중에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불상이 이 차균의 기록이에요. 네. 그래서 차균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사람들이 금속으로 된 불상을 모셔놓고 불교를 믿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준 기록이에요. 굉장히 고맙게도. 네. 그래서 이 차균의 기록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차균이라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중요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맞나요? 우리 불교하면 어떤 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종교 그런 식으로 좀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은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그냥 배신의 제왕이에요. 배신의 제왕. 왜냐면은 서주에 있었을 때 조욱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명사였는데 조욱이 차균을 되게 후대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차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혹해서 조욱을 뒤통수 쳐서 모가지를 따버리고 그 재산을 빼앗았다. 나중에 이게 도겸한테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도망을 쳤다라고 됐어요. 근데 이때 도망쳐서 모셨던 주군이 또 유효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또 주호를 뒤통수 쳐서 죽이고 유효를 통수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유효가 이걸 보고 처분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차균과 1대 결전에 들어갑니다. 차균과 1대 결전에 들어가서 이 배신의 제왕 차균은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싸움의 결과 유효도 자신의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얼마 안 가서 유효도 죽게 되면서 유효의 세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 배신의 제왕 하나 때문에 공중분해되고 유효 자신도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가 이 예장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 뒤에 기록을 보면은 손책이 유효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강화를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강화 토벌이 나중에 그 유표랑 그 손책이 되게 많이 접경을 벌이는 지역이거든요. 네. 강화는 여기죠. 여기서 이제 하왕조랑 손책이 한바탕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돌아오면서 예장에서 유효가 적었다는 스시를 듣고 유효의 시신을 거두어 운반을 해주었으며 유효의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정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승자의 뭐 여유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관용인 거예요. 이런 거는. 난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무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유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를 하게 됐고요. 엄베코를 공격하고 왕랑을 공격하는 기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 엄베코 같은 경우에는 동야에서 엄베코를 공격해 격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야 같은 경우에 진짜 오지 중에 오지예요. 어디냐면은
여기 회계 보이죠? 회계가 왕랑이 있는 데잖아요. 동야는 여기에요. 진짜 오지 중에 오지죠. 예.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완전히 먹었던 손책이 내려가서 먼저 이강이 절강이에요. 이거 절강인데 절강을 건너서 동야에 있는 엄베코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회계로 가서 왕랑을 깨트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양주 남쪽 전반을 아우르게 됩니다. 이때 뭐 엄베코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연희에도 나오는 기록인데 먼저 엄베코가 싸우다가 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동생 엄열을 보냈는데 손책이 엄열을 만난 자리에서 엄열을 겁주었는데 이 사람이 겁먹은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무명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엄열을 바로 죽여버리니까 엄베코가 엄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연희에도 나오잖아요. 예, 정사에도 똑같이 나오는 기록입니다. 엄베코는 이런 식으로 되게 시시하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랑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서 거칠게 싸웠던 기록이 있는데 뭐 사독에서 해전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독 같은 경우에 절강 바로 옆에거든요.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주훈 기억이 나시나요? 예전에 원술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씨 삼형제 뽑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주훈이 여기에서 관직을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다가 이때 회계태수 왕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독은 절강 바로 아래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독에서 손책군과 맞서다가 주훈은 전사를 하게 되고요. 왕랑 같은 경우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회전에서 깨져가지고 표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표류를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절강과 바다 쪽을 헤매다가 간신히 회계로 돌아오게 되는데 뭐 이때 이미 사건은 끝나 있었겠죠. 그래서 왕랑은 어떻게 됐냐면은 손책은 또 여기서도 되게 관용을 베풀어요. 왕랑에게.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질책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왕랑은 당대에 유명했던 사대부였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을 가가지고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이 사람의 손녀딸이 그 사마소의 부인이 되죠. 네, 사마씨 초대 황제 사마염의 아버지인 사마소의 부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 사람을 불러 올려가지고 당신 이제 올라오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출세했다 이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던 과정에서 또 몇 년 동안 표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몇 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간신히 중앙에 도착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류왕 왕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양주를 손책이 차지를 하게 됐고 오경, 손분 그 외에도 구 손경군 시절부터 이름이 높았던 무장인 주치, 여범 이런 사람들을 각지의 태수로 임명하는 기록들 그리고 서주의 명사인 장소와 장병을 초빙하여 자신의 부하로 모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책이 단기간 만에 이곳을 아우르면서 통치체제를 완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력면에서도 뛰어났고 우리가 뭐 흔히 전투형 군주였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정치 퍼포먼스도 할 줄 알고 인재도 가렸을 줄 알았던 어떻게 보면은 유비와 조조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던 완벽한 창업군주로 보였던 이 손책. 그런데 이런 손책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죽었던 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창업군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은 손견의 아들이잖아요. 손견이 어땠어요? 주자사 죽이고 태수도 죽이고 뭐 다 죽이고 그러니까 도살자였잖아. 근데 손책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요, 왕랑 이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면이 있었지만 엄베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기에 좀 아니다. 얘는 진짜 별거 없는데 이런 애들은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리고 그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책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레벨의 사람인데 얘네 부하들 입장에서 자기 상관이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손책에 대한 반감을 깊게 키우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손책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손책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허공이라는 사람의 문객이 보내어서 그를 자객질 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책이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니다 싶은 애들을 너무 많이 죽였던 거야. 이게 손책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책에 대해서 부르는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소패왕 그러니까 작은 패왕이다. 이 패왕이 항우잖아요. 이게 항우가 그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던 지역이 이 강동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동지방에 또 다른 패왕이 나왔다 이래서 소패왕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 소패왕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데 쓰는 별명이었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항우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도 거의 도살자였거든요.
사람 수십만 명 묻어서 죽여버리고 황제도 죽이고 왕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막 다 죽이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패왕이라고 부르면은 싸움 엄청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면서 동시에 쟤는 좀 도살자, 좀 나쁜 놈인데 약간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이름인 거야. 그래서 손책을 소패왕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패왕이었던 것도 맞지만 패왕 항우처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이런 면모도 있었다. 좀 사람들의 원한을 사고 이런 면모도 있었다라는 게 이 소패왕 안에 좀 함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손책은 이렇게 소패왕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양주 지방을 지배를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중원에서도 그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술이 국적으로서 그 공문을 뿌릴 때 손책도 당당하게 조조의 그 스카우터 안에 들어가서 원술을 토벌하는데 너도 힘을 좀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원술의 부하인 유훈 이런 사람들과도 다툼을 벌이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책의 이야기는 나중에도 계속 좀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손책의 강남정벌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아마 저번에 멈춰졌던 거 계속 해야겠죠?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원술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뒤에 198년 중순에 드디어 여포를 사냥하기 위해서 합의로 쳐들어간다. 그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잠깐 멈춰두고 왔으니까 지금 손책 강남정벌 다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여포의 최후 중원을 주물렀던 이 거물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